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가 달성된과 동시에 우리 사회는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OECD 각국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의 그 확진자나 아니면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10만 명의 병당으로 계산하면 한 73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방역상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왔지만 4차례 큰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은 쌓여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늘어만 갔죠. 일단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특히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집합업체들이 모여있는 이런 재래시장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와서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렬한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박한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일상 회복을 하면서 그 방역만 놓고 봤을 때 경제를 제외하고 방역만 놓고 봤을 때 성공했다라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과연 우리는 2년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짚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이 감염병의 심각함을 몸소 느끼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소방서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를 응급처치 후 치료 가능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소방관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국민은 차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구급대원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구급 출동 도봉구 방역동 680에 7 방학 도봉 6-4. 최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나 확진자를 수용할 때 음압 격리실로 수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환자 수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발열 증상 같은 게 있으면 코로나 의심 환자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간절기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원들이 지금 대기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들.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출동 준비를 하는데요. 출동을 할 땐 개인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자를 이송할 때도 있고 코로나 의심 환자도 많기 때문에 늘 꼼꼼히 복장을 갖춰야 하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복 착용은 필수적이지만 그로 인한 어려움 또한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이송건이 출동이 내려와서 저희 개인 보호를 하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해온 일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일상이죠. 보호복과 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까지 5종 감염 보호복을 입고 소독 후 비닐로 싼 응급차를 타고 출동을 하게 됐는데요. 보호복으로 움직임은 둔해지고 특히 고글에 찬 습기로 인해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출동하는 동안에도 환자 인적 사항부터 이송할 병원의 상황까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는데요. 지금 노원구 쪽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호흡곤란이랑 지금 산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급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해할 환자를 위로하고 안전하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업무. 오늘도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노인분이셨는데 지금 또 산소 포화도도 많이 낮았고 호흡곤란도 좀 있어가지고 그 차량 내부에서 산소를 주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출동하실 때마다 좀 철렁철렁 하시겠어요? 네, 요새는 또 확진자들도 뭐 호흡곤란이나 안 좋은 환자들이 되게 많아서 좀 급히 이송하려는 편입니다. 가끔 가다가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정지 상황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항상.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대원은 환자와 대면하지 않지만 바로 처치해야 하는 응급 환자의 경우엔 구급대원이 꼭 필요하죠. 보호복과 소독, 랩핑한 구급차는 현장 활동을 할 때도 불편하지만 위험한 상황도 종종 연출되곤 한다는데요. 심정지 상황 같은 경우는 CPR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큰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정지 상황이 닥치면은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도 이게 저희가 랩핑을 해놨는데 이 랩핑지 뒤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CPR을 하다 보면은 고글 안에 습기가 너무 차서 그 대원들이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송을 마친 구급차는 환자가 내리자마자 소독액을 뿌려 구석구석 닦아낸 후 가까운 보건소나 소방서 감염관리실에서 2차 소독을 합니다. 개인 보호복을 착용한 채로 환경부 허가 소독 제품을 사용해 차량 내부와 외부를 모두 소독하는데요. 특히 확진자가 탑승했을 경우에는 소독 후 충분히 환기시키고요. 다시 한번 일회용 타올로 표면을 닦아내는 절차를 마친 후 최종 점검을 하고 나서 이송을 재개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감염 위험 없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보호복을 꼼꼼하게 착용한 것도 중요하고 또 환자분 이송한 다음에 이제 다음 환자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하나하나 그 손이 닿았던 부분을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환기도 30분 이상씩 매번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일산 또 인천 지역까지도 환자분들을 장거리로 이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장거리로 이송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자분의 상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늘 긴장돼 있어 피로도가 높다는 구급대원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끝날 날을 기다리며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입고 벗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환자 또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 바로 의료진이죠.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관리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이동병동,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확진자 입원 병동 등 코로나19 의료 대응 시설을 갖추고 의료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이름 없는 영웅으로 불리는 그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쁠 때는 하루에 뭐 3-4번,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입고 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환자분 소리가 좀 명료하게 안 들리고 또 오래 있으면 고글에 습기가 많이 차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방호복을 입으면 몸도 둔해지고 또 방호복 입었을 때는 땀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엄청 많이 난 상태로 계속 일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힘든 점입니다. 의료진 또한 두꺼운 방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전신 보호복, 더신으로 구성된 레벨 D의 방호복을 입는 것으로 환자 대면 준비를 마칩니다. 보호복을 입고 탈진 증세가 오기 전까지 감염 병동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 보호복을 착용하면 평소보다 몸이 둔해지고 조금만 걸어 다녀도 땀범벅이 되기 일쑤라고 하죠.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늘 노출돼 있고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을 마주할 땐 속상할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부 환자분들은 코로나 양성인 걸 종종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당장 퇴원하겠다고 하시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해시키는 과정이 조금 에너지 소진이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코로나는 보통 가족분들이 다 같이 걸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의 가족분이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격리된 상황이다 보니까 장례식도 당연히 못 가시고 임종도 당연히 못 지키신 거고 하면 병실 안에서 계속 우시거든요. 근데 혼자서 슬퍼할 그런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저도 많이 속상하고 또 위로해드리다가 같이 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감염병. 매일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전날 환자 상태를 살피고 추가 처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회지는 보통 9시에서 9시 반쯤에 주치의 선생님들 오시면은 여기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같이 컴퓨터 보면서 전날 환자 상태 보고도 하고 또 추가 처방 받을 거 있으면 받고 환자 상태 파악 끝나면은 이제 방호복 입고 오염전으로 들어가셔서 환자 상태 한번 돌면서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너무 오래 방호복을 입고 진료하다 보니 이제는 방호복을 입지 않고 환자를 만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의료진. 매일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일상을 반복해야 합니다. 전화로 듣는 거랑 환자를 직접 보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주중에는 매일 아침 한 번씩 회진 듭니다. 저희보다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들죠. 아무래도 저희는 들어가서 1시간 안에 거의 나오는데 안에서 주사 놓거나 뭐 피를 뽑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힘들긴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눈 안경을 쓰게 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번씩 뿌리고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환자 코 안을 봐야 되는데 들여다볼 때 힘들 때가 있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바빠진 방역 현장 최일선의 사람들. 2년여 동안 이어진 상황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는데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가 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시점.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사회적 활동과 모임 등이 증가하고 신규 확진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강해 수도권 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사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어섰죠. 델타 변이의 가장 큰 이제 파괴력은 뭐냐면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하더라도 예방접종만으로는 집단 면역을 이루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강해졌지만 병독성도 매우 강해진 게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델타 변이 이전에 6월 전까지는 거의 사망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에서만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7월, 8월 달에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나서 주로 40대, 50대가 예방접종하기 전이었거든요. 40대, 50대 사망률이 거의 7%에서 8%까지 올라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소아청소년에서의 그런 입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증가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델타 변이는 전파력만 강한 게 아니라 병독성도 매우 강한 바이러스다. 그래서 젊은 연령층에서의 중증 환자 발생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일상 회복이 다시 무효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니었을까? 혹시 일상 회복 준비에 소홀했던 건 아닐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겪었던 어떤 그 팬데믹보다도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촌화된 그 이후에 처음 맞는 팬데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이동도 그만큼 더 빨랐고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도 그만큼 빨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도 그만큼 컸고 그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도 그만큼 더 나아졌고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그런 그 팬데믹이었다는 것.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인류가 겪었던 다른 팬데믹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활동이 크게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경제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폐업을 하고 다시 그 보증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창업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장의 이제 그 순환 구조인데 재창업을 하지 못한 폐업자 수가 25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재창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이제 25만이다라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할 거다라는 것을 시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난 상황. 소상공인들은 그저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인건비마저 줄여가며 지금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힘들고 물건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물건은 안 나가고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소비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꼬투꼬투리도 떨고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이거 다 딴 거 들여왔는데 인건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이렇게 따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수십 년간 식품 도소매점을 운영해온 상인은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숨 내려놓고 쉬려고 했던 계획도 코로나19로 물거품이 되었고 노후 대책도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6.25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겪었고 그 어려운 고난을 겪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도 조금 하고 이제 정말 이제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이래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이거 코로나가 와서 이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노후 대책 조금씩 해놓은 거 다 찾아다 쓰고 또 정부에서 비춘 거 그거 갖다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던 지역은 더욱 장사하기 어려워졌고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가게와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남대문 시장은 일단은 내국인들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주로 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손님들도 많이 줄고 예를 들어서 5시 이후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별로 점점 손님들이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판매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었죠. 저축해서 또 쓰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전부 다 거의 다 아마 다 대출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뭐 깨고 뭐 깨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들 막바지 단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만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자영업자 중에서는 살아남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이에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시행 중입니다. 일상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강제로라도 순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과 함께 정부 소비 쿠폰 재개를 결정하며 민생 경제 회생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80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개시했고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비 쿠폰이 쓰러져 가는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 일시적으로 긴급 처방으로 해서 긴급 응급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소비 쿠폰을 쓰시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소비를 해주시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남을 더 도와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이 피해 먼저 회복을 시켜놓고 그 피해가 회복이 좀 된 이후에 소비 쿠폰을 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인들은 그보다 더 가까운 지원을 바라고 있고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혜택이 안 되고 저쪽에서도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식당들을 상대하는 식자재 업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있는 보험금도 다 해약을 해서 그렇다고 직원 월급을 깎을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해가 너무 막대하니 일단 식당을 대는 식자재 업체라든가 거기에 파생되는 연간 업체들도 잘 살펴봐서 손실보상금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좀 피해 보상을 먼저 이렇게 좀 민간과 이렇게 뭐 협동 기구가 하나 신설이 돼서 피해 먼저 규모를 어느 정도 피해인지에 대한 규모의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한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에 장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업종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모아 큰 기대를 갖고 수제 맥주 가게를 창업한 상인. 지금 상황이 더욱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상 영업을 하다가 시간 제한을 딱 받았을 때 저희 같은 이제 호프집이나 야간 업종은 8시, 9시 정도가 사실 피크 타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21시 제한 그리고 22시 제한을 하면 이제 피크 타임 때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 시점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들어왔다 시간이 쫓기다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이 안 나오죠. 밤 9시, 10시 단계별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장사를 해야 할 시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출은 80% 이상 급감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원들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비들이 많잖아요. 한 달에 나가야 되는 비용들, 뭐 카드값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생활비도 있을 거고, 뭐 기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급여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모든 게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한 번에 온 거예요. 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본인들도 일정 부분 급여를 좀 반납하거나 아니면 줄여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상인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매출이 증가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 20%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고객이 찾아준다면 지금의 힘듦을 보상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이 거의 뭐 70조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결국에 그 70조는 빚이잖아요. 결론은 이제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은 파산을 한다던가 개인 회생을 한다던가 이 갚을 수 없는 지경에서는 뭐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가가 뭐 70조, 100조, 160조씩 돈을 풀어가지고 이 방역을 할 수는 없으니 장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그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요. 사실 뭐 정부에서 뭐 정말 소중한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또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뭐 의료 체계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재정이 투입이 돼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우리가 장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특히 큰 경제 위기를 느낀 나라들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그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국의 그 의료 란셋이라는 그 의료 전문지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때 이제 이미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죠. 코비드. 그다음에 제로 코비드. 한국 같은 나라는 제로 코비드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모델이었고 유럽은 그 전부터 위드 코로나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죽겠으니까. 그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영국과 싱가포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온 두 나라의 사례에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요.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뭐 국가마다 고유의 모델이 많이 나왔지만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격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이 쌓인 다음에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방임형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희생은 피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갖춰지면은 집단 면역으로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영국이 이번에 초기에 그런 모델 스웨덴이라든가 몇몇 나라가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한 포르투갈은 현재까지 재확산 없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좋은 예시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Hoje saí depois do trabalho para jantar com o meu namorado. Sinto que aprendemos a conviver com o vírus, não é? E estamos a fazer a nossa vida juntamente com a existência do vírus, então. 포르투갈은 GDP 또한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가장 타격이 컸던 관광업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Desde julho até esteve acima das expectativas que nós tínhamos para este verão. E o outono também está bocadinho acima das expectativas.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르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개인 방역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Sinto que a vida tem voltado à normalidade, em grande parte por causa do governo e das medidas que o governo tem tomado. E sinto também, em especial, que os portugueses têm tido grande apoio.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을 기대한다는 포르투갈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란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방역 모범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상 회복을 하고 하니까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바로 실패할 수 있는, 벌써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그 일상 회복 이후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춤하는 그런 날이 발생하잖아요. 한국형 모델이 다시 한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런 주권 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내 위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위생이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상적 회복이 한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스리드하드 에든버러 공중보건대학 교수는 가디언지를 통해 한국의 2021년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1%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최초의 부국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검사, 감염 경로 추적, 격리와 봉쇄,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을 한국 방역의 특징으로 꼽았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에 주력하고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래 환자 진료에 사용할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나서는 등 중장기적 전략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적 모임 제한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상황들이 지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 향후에는 집회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할 때 예를 들면 방역 패스를 이제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면 뭐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이 확인되신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셔야,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란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꽤 빠르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돌파 감염된 사례하고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제 돌파 감염된 사례를 비교했더니 코로나19에 걸려서 돌파 감염된 사람의 입원율이 백신 접종한 사람의 입원율 5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나온 이제 백신들 자체의 그런 효과가 좋아지면서 감염되는 것보다 오히려 백신 접종하는 게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좋다, 또는 중증 예방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서 어쩌면 이번 코로나 백신 자체가 백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 바꿔주고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은 의료 체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일상 속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재택 치료로 확대하고,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재택 치료를 할 땐 하루에 2번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치료센터의 환자 모니터링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재택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환자를 의료인들이 모니터링을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그 응급 이송 체계를 통해서 가까운 그 병의원으로 옮겨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서, 무증상이나 경증의 경우에는 평소에 생활하던 곳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응급으로 저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상 조치를 강구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던 거리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죠. 상인들도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일상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계층에 대한 그 지원, 신경 이런 것들이 제일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일 새벽에 밤늦게 항상 이렇게 방역을 하고 소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위드 코로나로 가지만은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방역은 철저히 하고 그 상인분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른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재택치료가 늘어나고 고위험군이나 젊고 건강한 사람이 중증 환자로 발전됐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백신을 못 맞은 젊은 층에서 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 중증 환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택치료와 관련된 부분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 자체는 조금만 좀 늦었었으면, 천천히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또 병상 가동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추가 사망으로 이어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높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더욱 가중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확산세는 더욱 커져가고
연휴와 사적인 만남의 기회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진료나 간호에는 그 내용에는 변하는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까 입원 환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좀 더 바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델타 변이 자체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예방접종률이 뭐 70% 넘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거의 심지어 8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다든지 중증 환자 급증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급격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뭐 10,000명, 뭐 20,000명 이런 식으로 확진 환자가 증가되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료적 자원이라는 건 딱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한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유행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그거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죠. 우리가 바라는 건 천천히라도 지금처럼 일상을 회복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거의 22개월이라는 그 세월이 굉장히 암울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그 단계에 이제 접어들어서 상당히 이제 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이러고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느끼고 있죠. 하늘길도 열려가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도 서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빨리 하늘길이 열려서 외국인들이 오는 걸 다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내국인들이 지금 뭐 시간 제한이 10시에서 이제 제한이 풀렸는데 그것도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제 그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미 그 제약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다른 일부 제약사는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백신을 안 맞고 그냥 아프면 치료제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치료제는 나를 낫게 하는 거지만 백신은 내가 안 걸리면 나도 괜찮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방역 관리자들과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처럼 함께 힘을 내 현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리 두기와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대처를 해왔습니다. 지금껏 정말 고생했고 잘 참아오셨거든요.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일단 마스크 착용, 특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계속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살 수 있는 상황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남들만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생활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좀 영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지금 끌어가야 될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체계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한 이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제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정부는 본인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또한 예산 확보를, 또한 인력 확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 최저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707명,
치명률 0.78%로 피해를 억제하는 성과를 냈죠. 단계적 일상 회복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희망입니다. 과거 우리가 늘 인류와 함께 해온 질병은 늘 있잖아요. 독감이라든가 질병은 늘 있잖아요. 근데 독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를 폐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완전한 어떤 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일상을 회복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세 번째 이제 다가간 거란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준비를 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저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과 함께 기본을 지키는 방역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 그다음에 겨울이 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내 순서가 됐을 때 예방 접종하고, 그다음 추가 접종 순서가 됐을 때 추가 접종하고 하는 기본을 지키는 노력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정부도 그에 맞추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께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일상회복의 전략들을 짜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학조사와 현장 점검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은 4차 대유행을 초래한 델타 변이처럼 우려 변이로 분류돼 이제 막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곧 가능할 거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네.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해외로 한번 다시 가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외국 나가서 그냥 조용한 데 숨어서 그냥 푹 자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1년 한 10개월 됐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주말 이틀 가족들하고 어디 좀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좀 주말을 저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마사지나 이런 것도 좀 마음껏 받으러 가고 싶고 좀 마스크를 일단 벗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혼자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 어떻게 하나의 즐거움,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